어제 이 시간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협상이 타결이 아닌 봉합이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요. 여전히 악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엔비디아가 제2의 닷컴버블 붕괴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제 중국에 3년 만에 방문했는데요. 아마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제정신이 와서 굉장히 호재를 잡고 환영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가격 할인 정책이 잘못됐다. 결국 이것이 인상으로 정상을 되찾고요. 예. 중국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게 생산 기지를 인도 쪽으로 되고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 서로 이렇게 양분화되지 말고 디리스킹 해서 사실 서로가 경쟁을 하되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는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해서 윤 정부도 그것을 채택해서 아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테슬라 주가가 $200를 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테슬라 투자자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봉합이다, 서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부채 협상이 만약에 이제 하원을 거쳐서 대통령 서명까지 가더라도 가면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강등 우려가 해소되는 거냐. 일부 전문가들이 됐습니다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그 문제를 시청자 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과거 사례를 빗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봉합이다 보니까 불안 요인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다. 오늘 게이트키퍼 장애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는데요. 우리가 예결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운영위가 이렇게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요. 운영위가 게이트키퍼에 사실 극우파와 극좌파 간의 구성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명씩 나눠져서 절반에 해당되거든요. 다 반대로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원 통과하는 문제, 운영위 통과하는 문제가 지금 게이트키퍼 역할로서 굉장히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되면 시간이 협상 시간이 6월 5일까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미 상원은 강경파들에 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기까지 상당히 시한이 좀 짧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 장애 문제는 계속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간접적 부정 대상으로 포함됐죠. 이 문제는 나중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장애로 등장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강경파들의 시각대로 재정 지출이 그렇게 크게 삭감하지 못한다면 재정 쪽에서 지출 증대에서 인플레 요인이 불거질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량작용으로는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 지표를 볼 때에는 5월 수치가 조금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6월 달 회의에서 재정 지출 쪽에서 막지 못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오늘 3대 지수가 장마판에 낙폭을 줄인 것을 재우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부채 협상의 합의의 대형 호재다 이렇게 예. 평가하는 것과 달리 주가가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강등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예. 메카시 하원의장 간에 사실 합의 내용대로 우리가 봉합 내용대로 완전히 타결되면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 가능성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타결될 때는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 문제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어서 예. 시청자분의 문의가 아마 돼 있는데요. 2011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채 협상을 그렇게 협상을 거듭된 협상 실패해서 시한을 넘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직성 경비, 공무원들 좀 이렇게 휴가 가고 예. 기관에 줄이고 하는 셧다운 문제가 발생해서 디폴트 위기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요. 왜 디폴트 위기라 그랬었냐면 이 X데이, X데이트 뭐 어떤 다 좋은 말입니다. 그 X데이, X데이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굳이 이제 X데이를 X데이트로 바꾸는 시각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받은날에도 바로 부도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 좀 말씀을 계속해 드렸어요. 예. 비상 조치가 많기 때문에 디폴트 위기가 몰렸을 때 이때에 사실 연방부채 합의가 증가 마찬가지로 긴급상을 해서 합의가 됐거든요. 예. 근데 합의가 됐으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요. 3일 만에 S&P가 사실 그 부채 협상 상한에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한 조정하면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한 투자자의 리스크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3일 만에 강등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도 그 시청자분이 일부 전문가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신 사실 이번에 부채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면 국가 신용등 강등 문제까지도 사실 이것이 해결된다 하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은요, 2011년 상황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국가 채무 문제, 민간 채무 문제에서 부채가 얼정 증가했거든요. 예. 지금 GDP 대비해서 420%를 상회하는 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3대 평가 기관들은 피치사를 비롯해서 무디사, 그다음에 S&P사. 이번에 S&P사는 굉장히 조용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2011년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성급하게 강등시켰다 하는 그때의 스티그마 이펙트 때문에 S&P의 그 고객 수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S&P를 인용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국심이 좀 강한데 예. 너무 빨리 강등시켜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낙인 효과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피치사가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됐고 무디스하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3대 평가기관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가 채무 사항을 부채 협상 결과 관계없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상황보다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 채무 그만큼 심각한 겁니까? 국가 채무 심각하죠. 미국은 뭐 국가 채무가 신용 등급이 세계 그 중심 국가로서 달러라든가 국채 신용 등급이 없었다면 사실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GDP 대비해서는 한국보다도 미국이 국가 채무 상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이라는 건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2011년 상황보다도 미국의 국가 채무 상황은 절대 규모가 엄청 증가하고 GDP가 그렇게 증가했어도 그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증가 상태가 이미 IMF에서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은 GDP의 100%인데요. 100%를 월등히 넘는 106%, 107% 수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2011년 상황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금리죠고요.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제로금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작년 3월 이후에 갤러핑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그만큼 부채 절대 수준은 높아가고 이자도 이만큼 부담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에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은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상당 기준으로 5.5%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단기차라 하더라도 5.5% 수준 내에 다 밑에 있잖아요. 예. 이 저금리 상태에서 발행된 건데요. 5.5% 수준 되면 우리가 보면 이 이자 부담이 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부담입니다. 이 수준이 예. 대체로 보면 2.5, 2.7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5.5 되니까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2021년 상황에 비해서 절대 규모도 증가하고 이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는 2011년 상황보다는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채의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라면 미국의 국채가 아니다, 달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경제 다극한 상황 때문에 다른 국가가 미국의 국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담이 이렇게 2011년 상황에 똑같은 절대 부채성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희생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미국에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2011년의 상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강경파들이 이걸 좀 재정 지출을 빨리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지금처럼 적당히 봉합하는 정도로 하면 재정 지출이 삭감하지 않는다. 2년간 유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한을 이렇게 유예를 하는 것은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선 재정 지출 사이드에서 사실 그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올해와 플랫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2025년 회계연도에서 1% 이상 증가를 허용하는 조치인데요. 이거는 대선을 겨냥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재정을 이용한 국민의 표심을 얻기다. 퍼플리즘이다. 이런 성격에서 국가 채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중국은 이 틈을 타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그동안 대거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중국을 방문할 때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방문해야 될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어려운 저기서 바이든 대통령이든가 정책 당국이 방문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기업인들보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서로 얼굴이 맞대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정책 당국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이 문제가 조정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에서 마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과거에는 관세 분야 이런 분야 그래서 이 테리프 베리와 논 테리프 베리, 비관세 장벽, 소위 무역에 관련된 규제만 이렇게 미중 간의 마찰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로 금융 사이드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금융 경쟁력, 그다음에 미중 간 마찰에 있어서 금융 분야의 마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인플레 안정 차원에서 환율 전쟁이 나왔던 거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국채를 빠르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뭐 채무 논쟁, 부채 협상이니까 그게 아킬레스건 되는 거죠. 그걸 건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이 대목은 일찌감치 지적해서 향후의 미중 간 마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갈등 요소를 촉진시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 규모가 줄이는 속도를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작년 말에 9천억 달러까지 줄였었는데요. 한때 2천억, 3천억 달러에서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최근 통계 보면 4월 말 통계, 지난달 말 통계는 8,500억 달러까지 줄인 겁니다. 이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과 4개월 만에 미국 국채를 이렇게 500억 달러 이상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금으로서 중국이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다각화 탈달러 함께 외환보유 측면에서는 현존 통화로서 보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 통화가 없다 보니까 금으로서 대신하는 거다 하는 이 측면이 아까 최보약께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이 문제도 계속해서 진단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보면 미국 국채는 5천억 달러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5천억 달러 줄어든다 하면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미국 국채가 그만큼 모든 금융자산의 안전자산을 편입될 만큼 안전하겠느냐. 예.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 때에는 미국 국채가 금리가 급등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가은이 되고 부채 협상 나중에 하원, 상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는 소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엔비디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 뒷배에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예. 긴박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는데요. 증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오늘 그 상승폭입니까? 예. 오늘 그 2%, 3% 정도 더 상승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175% 급등해서 자연스럽게
올해 그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오늘 딱 예. 3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하루 남았는데요. 5개월 만에 175% 정도 하니까 저 주가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논란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외형상으로 보면 애플, 구글, 그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 꿈의 기업들과 동행 대열에 됐습니다. 1조 클럽에. 그리고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1조 클럽에 처음으로 가입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국가 부도라는 부채 문제 관련된 최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버틴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도 좀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무역 적자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정치권의 갈등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라든가 북한의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 선 중간적 위상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한국의 증시를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도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서학개미도 엔비디아를 보유하느냐? 보유한다고 본다면 올해 들어서 175% 정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홍앵커 얼굴에서 보면 굉장히 서글픈 표정이 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예. 올해 초에 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보유에 따라서 이 서학개미의 명함이 갈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엔비디아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없었더라면 정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기만 한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닷컴 버블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젠가요? 가장 서글픈 사람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연초에 전량 팔아버리는 그리고 테슬라를 담은 이렇게 돈나무 언니라는 예. 캐시 우드 결국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너무 과대됐다 하는 아까 최보 예.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175%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낙관적 미래 잠재 가치라든가 꿈에서 PDR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거품 논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1990년대 말에 닷컴의 이렇게 버블이 생성 과정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2의 닷컴 버블 붕괴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붕괴, 제2의 닷컴 버블 붕괴의 어떤 당사자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돈나머니라는 캐시 우드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너무 과대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시각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번스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러미 시겔 같은 분은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상태는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버블 논쟁이 있는 게 딱 두 군데죠. 하나는 미국의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2의 닷컴 버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의 거품 논쟁. 그리고 일본의 이렇게 주식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1980년대 후반에 써니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도요타 같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이런 쪽에 거품 논쟁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GPU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이렇게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의 그 앞날에 관련돼서는 기후변화 같은 윤리성 문제가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인공지능 문제에서는 어떻게나 고개를 드는 그린슛 엄동사련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 것이 이제 산업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일상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을 이렇게 평가받는 봄날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렇게 싹이 돋는 그린슛 단계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사실 가을의 품성 안에서 산업군으로 형성될 것이냐 또 인류의 아주 공용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은 골든골 품성한 가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윤리성 문제에 휘달려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죽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AI 관련된
엔비디아의 GPU 관련된 이런 문제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와 관련된 국제적인 윤리성 문제에 어느 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측면. 전제는 지금은 국가 간에 너무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AI의 윤리성 문제가 부각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두 번째는 사람이 AI라든가 하는 거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하는 건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됩니다. 예. 우리가 보면 긍정적 뉴스를 통해서 인류의 기하학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자극해서 가짜 정보 이렇게 해서 하는 쪽이 전파 속도가 많다 보니까 결국 소셜 네트워크가 주는 사실 그 인류적인 측면에서의 재앙적 측면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감안해 볼 때 AI의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겠습니다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사태를 맞을 것이다 하는 측면은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엔비디아는 지금보다도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윤이 더 급증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쪽에 엔비디아 주가를 본다면 사실 낙관론이 많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이 원투 펀치 역할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사실 인공지능과 GPU에 관련돼서 그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감산을 통해서 결국 한국 증시라든가 전 세계 반도체 이렇게 수급 상황을 개선하면서 경제사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감산 조치가 엔비디아의 수급 우려 부분에 해소시켜서 지금의 주가 상승에 이렇게 단초 역할을 한 측면이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 결국 삼성전자도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서로가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한국 증시에서 사실 한국 증시보다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그래서 원투펀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원투펀치를 하면 이 인공지능에 따라서 새로운 엔데믹 시대에 산업군으로 부각되는 사실 이것은 컬린 크라이크의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분류하기 어려운 융합, 통합에서 경제학에서 보면 액션 이펙트, 외부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윤리성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인공지능 문제가 이 액션 이펙트, 즉 외부 경제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산업의 정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정착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의 원투펀치 역할을 한다 하는 측면의 새로운 용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향후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투펀치 효과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8% 넘게 올라서 서머랠리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종목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요. 한국의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삼성전자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달 반 전인가 감산 조치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삼성의 주식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무슨 업체 간에 종목 얘기를 아는 사람이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전체적인 우리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감산 조치에서 경쟁사의 우호적인 이런 거 공생적 게임이 지금 같은 사태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무슨 그 회사 결핍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지금은 좀 방송 시간이 늦게 들어가서 제가 이 뒤쪽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일 정도에 이걸 쭉 한번 글로벌 자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제2닷컴 버블 사태의 가능성이 적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간의 원투펀치 역할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어제도 개인들 팔고 기관들 파는 성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XK, 하이닉스가 해서 우리 주가가 2,600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엔비디아발, 삼성전자발 올해 2023년 서머랠리가 한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데요. 과연 그런 가능성이 실현됐을까? 시청자 입장에서 재산업 입장에서는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능성을 내일 글로벌 자금 이동과 관련해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